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또 뭉칫돈 몰리는 안전자산, 이 두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원 교수, 법무법인 참진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전방위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어제 2명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요 며칠간 확진 환자가 안 나와서 좀 괜찮아지지 않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또 나왔네요. 예, 질병관리본부가 30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6명이 확진자가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우려할 만한 거는 2차 감염자가 있다는 거죠. 네네. 여섯 번째 그 확진자가 2차 감염자고요. 예. 그 당초에 그 20일 날 귀국했던 그 세 번째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같이 식사도 하고 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감염된 분이 이제 아마 6번째 확진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6번째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의료원에 격리 수용돼 있고요.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이제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죠. 능동 검사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그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이제 그 격리 수용돼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지정병원이고 음압 격리 병상이 네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그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있었나 생각이 돼가지고 향후에 이제 2차 감염 우려에 대한 그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네, 그 세 번째 확진자가 활보한 감남이라든지 한강 주변 일산 일대 그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 확진자 슈퍼 전파자 가능성은 없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감염자가 본인은 감염 사실을 몰랐겠죠. 이렇게 네. 병원을 활보하면서 30여 명 정도를 2차 감염을 시키고 그 이후에 3차, 4차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2차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압구정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이 사람이랑 같이 세 번째 확진자랑 같이 90분간에 걸쳐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요. 같이 밥을 먹었으면 같이 이렇게 찌개를 떠먹었을 수도 있고 침이 튀겼을 대화를 수도 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일상적인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어디 격리됐던 게 아니라 예.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어요. 22일부터 지금 어제 확진 판정이 날 때까지 거의 일주일간을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동선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을 접촉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3차, 4차 감염자가 발생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관계 당국이 이분의 동선을 아직 확보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른 동선과 접촉했던 사람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뭐가 발열이라든지 구토 상태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슈퍼가 전파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사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이 김포공항에 그 우한에서 전세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민을 367명을 태우고 네. 도착을 했다는데 당초에는 원래 2대 출발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한 대만 와 있는 상태고 신청 자체는 720여 명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온 인원은 사실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원래는 사실 4편을 통해 가지고 이틀간 이제 그 귀국 조치를 하려고 네 했었거든요. 편이었군요. 4편이었는데 이제 그 중국 당국이 우선 한 대만 운영하는 거를 이제 허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편 전세기를 동시에 투입해 가지고 예. 이제 네. 그 교민들을 이제 철수시키려고 했었는데 중국 당국이 아마 그 대규모 그 외국인들 엑소더스라는 거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한 지역에 상당히 이제 그런 질병이 좀 창궐하고 네네. 외국인들이 이제 서둘러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교민들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중국 당국 또 그 현지민들한테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이 전세기 투입해가지고 400인승 이제 마련해서 367명이 이제 오늘 오전에 도착을 했고요. 네.
상당히 400인승 자리에 이제 367명이 앉다 보니까 빽빽하게 이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네네. 뭐 당초보다 좀 강하게 이제 마스크도 이렇게 씌우게 하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충남 진천에 도착을 해서 격리 시설에 아마 2주간 이제 그 관찰 대상으로 이제 분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오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잘 계시면서 추가적인 그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원래 당초 4명에서 2명이 추가가 되면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조금 전 7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소식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2차, 3차 감염까지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제 이 전세계에 같이 타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 네, 이제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전세기를 31일 걸쳐서 2대씩 띄우고 그 승객들이 한 명 타면은 좌우 앞뒤를 다 비워놓으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대밖에 못 띄우면서 다닥다닥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원태 회장이 여기에 타면은 승무원들이 또 어떤 의전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겠죠. 지금 승객의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인데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 여기 비행기에 탑승을 하는 거는 어떤 현장 지휘라든지 어떤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민폐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지금 상황이 향후 주총에서 조원태 그렇죠. 회장이 추가로 재선임을 받기 위해서는 신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난 연말에 왜 크리스마스경에 이명희 회장과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이미지가 떨어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뭔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현재 상황과 여객기의 어떤 공급 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나름대로 신의 한 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항공업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항공 관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중국 일부 노선 감축하고 또 운유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로써 국내 대형 항공사는 물론이고 저비용 항공사인 LCC, 국적사 모두 이 중국 하늘길을 좀 걸어 잠그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나 뭐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좀 항공업계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올해 좀 이제 다시 좀 도약을 해보자라는 시작점에서 또 다시 좀 그러게요. 악재를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제유가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올해 이제 좀 그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제 악재 이제 직면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이제 일본 불매 때문에 항공 노선들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네. 특히 저가 항공사 LCC 같은 경우 이제 노선을 많이 정리하고 중복 노선 이제 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었고요. 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줄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취향하는 노선들이 잠정적으로 이제 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둡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항공주의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연초 한 28,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그 15%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뭐 LCC 같은 경우는 더 심한 상황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20% 이상 빠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티웨이나 뭐 진에이 같은 경우도 10% 내외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향후에 기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전망이라고 봤을 때 네. 향후에 이제 항공업계의 어떤 실적 우려에 대한 그 이제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북한 측 요청이었는데 어떨까요? 이 북한에서 개성 사무소를 잠정 폐쇄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게 잠정 폐쇄잖아요. 예. 잠정 영구 예. 폐쇄가 아니라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북한은 중국인 입국자를 현재 금지하고 있는 상태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요청으로 어제 오후 7시에 우리 측 인원 58명이 모두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측이 요청한 그런 시점으로 볼 때 뭐 이제까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사실 남북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개성 사무소 연락소는 계속 유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철수를 요청했던 것이고 남북 간의 전화라든지 팩스는 계속 열어놓고 있는다고 하니까는 이거를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북측의 정책을 넘어가지고는 남북 관계에서의 신호로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앞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1단계 합의를 하고 또 중동 불안 자체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까지 좀 생기는 상황이 됐었는데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가장 악재가 그 미중무역 갈등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이제 악재로 작용했는데 네. 뭐 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에 그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올해는 상당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악재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고 네. 어제 그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그랬었죠.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이 사실 중국의 악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증시에도 사실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애플의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 해소된 게 상당히 이제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네. 이제 그 S&P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네, 미국 나스닥 같은 증시죠. 경우 이제 소폭 예.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입니다. 2% 이상, 특히 3%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그 훼손에 따른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진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우려될 만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이제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 이상 주요 종목들이 빠지면서 어제는 이제 2,150포인트가 이제 무너졌고요. 네. 네. 오늘도 아침에 사실 그 2,14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네, 네.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걱정스러운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다 매도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884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은 오늘 또 더 올랐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결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는 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시장을 넘어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 경기 위축 불가피하고 이렇게 하면 교역량이 줄고 실물 경제 둔화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네. 소비 심리가 둔화된다면은 이게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 사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5% 정도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스 사태 때 아시아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7% 이내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밀접도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쇼핑이라든지 관광, 화장품 같은 중국 관련주들이 코스피 지수가 대폭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단기적으로 이 사태가 종료되면 모르겠는데 향후 이 장기간 사태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국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병,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 뭐 2003년 사스나 2015년에 메르스 때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맞아요, 예. 금융시장 쪽에서도 요 때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예.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발 사실 그 질병이라고 하는 사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질병 중에서 2015년에 메르스 사태하고 많이 네.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사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03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고공 상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었죠. 경제 성장률이 한 10%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내외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스에 대한 그 공포나 어떤 파급 효과는 컸지만 네네.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인 반면에 최근에 이제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 경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16%까지 4배 이상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이런 지금 그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그 네. 상황이 지속된다 그랬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금 25%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난 그 사스 때도 사실 우리가 그 분기
수출 실적이 15.7%나 감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될 만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외신에서 특히 그 신용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7%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2% 정도 감소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파급 효과 상당히 부정적이고 예. 우려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앞서 환율 얘기 주셨는데 금값이 지금 온스당 1,580달러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금 거래소 기준으로 볼 때 금값이 직전 거래일 대비 1.08%가 상승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램당 금 가격이 6121.25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결국 이렇게 종식이 돼버리면은 금값은 안정세로 돌아가기는 할 겁니다. 상승폭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은 이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그러나 이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은 투자자들은 안정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또 유난히 많이 도드라졌고 네. 또 실질금리 하락은 안정자산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상승폭은 종식이 되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금값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그 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같은 거를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비트코인의 어떤 글로벌 시세가 지금 이제 9,500불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1,000만 원 돌파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가 되느냐 될수 이런 있냐. 얘기하시는데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기업 가치가 반영돼 있는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쵸. 거죠. 근데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더라잉 에셋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게 실물 경제에 연동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언더라잉 에셋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글로벌 증시의 대체 투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대장격인 암호화폐 대장격인 지금 비트코인에 예. 한해서만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네. 다른 어떤 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전지현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